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자, 오늘 부산에 와서 아주 귀한 손님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아마 복싱 팬분들께서는 얼굴 보시면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WBA와 WBC 양대 기구의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셨던 전 세계 챔피언 김용강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대로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김용강 관장님께서는 현재 부산 해운대에서 세계 챔피언 복싱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세계 챔피언 복싱짐의 감독님이시고 사실 저한테는 지역 선배시죠. 저희 강북구 이제 맞아요.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이제 부산에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복싱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매니아들끼리 이제 자기의 인생 경기를 뽑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김용강 챔피언님과 레오파드 다마쿠마의 경기를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꼽아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현대 복싱에 가장 적합한 세련된 복싱을 이미 35년 전 그때부터 이제 구사하셨던 김용강 챔피언님이신데 오늘 이것저것 많이 여쭤볼 겁니다. 네. 좀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고요. 네네. 처음에 복싱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제가 처음 복싱을 시작한 계기는 그때 당시에 김태식 선배님의 WBA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에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어떤 영웅심이 발달돼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시합 끝나고 그때 당시에 쌍문동에 위치한 김치복 체육관 관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입문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경력이 없다가 김태식 이바라 경기 끝나고 바로 체육관에 입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또 나이도 어린 나이였고 해서 어떤 복싱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거는 꿀 그런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복싱에 어떤 내가 그렇게 뛰어들리라고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바로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동네예요. 유원건설 체육관이 동네였는데 저도 그때 이제 몇 년 후죠. 유원건설 체육관과 또 삼양동에 동양체육관이 있어서 어디를 갈까 저울질하다가 저는 동양체육관을 갔는데 아마 유원건설 체육관으로 갔다면 직계 선배님이 이제 되실 뻔했는데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김태식 선수가 챔피언이 된 어쨌든 다음 날 이제 정식 발뛰기부터 배우신 거네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체육관을 김치복 관장님 찾아뵙고 오로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마음을 세계 챔피언이라는 꿈을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한번 택한 길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관장님이 무조건 시킨 대로 발뛰기면 발뛰기 제 생각으로 한 3, 4개월 한 것 같습니다. 발뛰기만 계속. 네. 예전 복싱 체육관의 정석대로 네, 맞습니다. 네. 줄넘기, 발뛰기 그거만 하셨군요. 아마추어에서도 상당히 출중한 성적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84년도 LA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어쨌든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누구한테 지신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결승전에서 김광선 선수한테 4대1 판정승으로 진 기억이 납니다. 라이트 플라이급이었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나가지는 못하셨고 그러고 나서 좀 85년 4월에 프로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최종 선발전 끝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프로로 전향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추어 상비군으로 한 몇 개월을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어떤 아마추어에 대한 조금 기회적으로 올림픽이라는 시간이 4년이나 올림픽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저희 김치복 관장님께서 그러면은
프로로 가라 해서 저를 흔쾌히 88체육관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후문으로는 우승자는 LA 올림픽 나가고 2위는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가 돼서 좀 열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대표 이제 상비고 이진들 그때 준우승자들이죠. 그 팀들은 그때 선수촌이 아니고 그저 왕십리에 있는 온천장이라는 데서 거기서 전부 이진들이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저희 관장님께서 야 너 이번에 대통령배에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못 나가게 돼 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하고 그 김영상이라는 선수하고 교체가 돼 있다. 그 참 뜬금없는 이제 저한테는 그것도 이제 꿈이었고 하는데 청정병력 같은 이제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서 아마추어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 이제 좀 방황을 좀 하다가 뭐 동네에서 이렇게 좀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술집 가서 웨이터 했습니다. 웨이터 하고 있는데 김치복 관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 동네니까. 술집까지. 그래서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너는 무조건 복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추어가 싫으면 프로로 가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88체육관으로 이제 가서 테스트를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은인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칫하면 정말 그쪽으로 그냥 얼굴도 잘생기셨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성공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렇게 빠지실 뻔했는데 프로로 그래서 이제 88에 가서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예. 하긴 뭐 88 체육관에서 그때 이제 유망주들 막 스카우트하던 시기였고 아마 김영광 챔프께서 스타일이 워낙 세련됐기 때문에 뭐 테스트에 대번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동양 챔피언, 뭐 IBF 챔피언 클래스 분들하고 스파링해도 제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안 맞고 많이 이렇게 스파링을 잘했기 때문에 그 심영자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흔쾌히 저를 스카웃을 하셨죠. 그러면 어쨌든 80년 2월에 이제 김태식 선수가 챔피언 된 다음 날부터 김치복 관장님한테 발뛰기를 배웠고 맞습니다. 그리고 김치복 관장님이 88 체육관으로 보내주셔서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셨습니까? 그때 이제 이영래 선생님이셨죠. 트레이너 분이. 이제 기본 장 선배님 기르시고. 예. 제대로 이렇게 조련을 프로에서도 이제 받게 되시는데 그래서 85년 4월에 프로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하시고 연전연승이죠. 쭉쭉 연전연승을 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워낙 세계 타이틀 매치, IBF 타이틀 매치, 뭐 동양 타이틀 매치가 많이 중계됐기 때문에 김영광 챔피언의 경기는 사실 TV 중계로 많이 보지를 못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됐고 사실 동양 챔피언이 됐을 땐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었죠. 그러다가 87년 12월에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고 88년 7월에 이제 소트 치탈라타와의 WBC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가 결정되는데 체급을 올린 이유는 세계 타이틀 매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WBC 주니어 플라이 라이트 플라이급 장정구 선배, 그다음에 WBA 주니어 플라이급 윤명호 선배 양대 기구로 섞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양은 제가 넘어섰고 이제 심 회장님께서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체급을 한 체급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라이급으로 올렸죠. 감량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워낙 기라성 같은 그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사실 소트 치탈라다라는 챔피언이 그 장정부 챔피언에게 도전해서 한 차례 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가 프로 3전째였고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이제 플라이급 챔피언이 돼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클래스의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전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실 좀 복싱 팬들 입장에서는 비관적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뭐 복싱계에서는 뭐 그때 워낙 치탈라타 선수가 명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권투 연맹이 모든 권투 관계자들은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 무조건 제가 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긴다는 사람은 딱 세 사람, 저하고 우리 이영렬 트레이너하고 심영자 회장님하고 딱 세 사람이서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진짜 딱 마음 먹고 훈련에 임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도 어차피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뭐 챔피언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TV로 보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나는데 7라운드인가 한번 다운 시킬 뻔한 라이트 펀치를 맞히셨잖아요. 네,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인가요? 네, 치탈라타가 무릎이 꺾였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웃복서고 왜냐면 이제 전력 면에서 우리가 세우기를 초반에 이제 치탈라타 선수를 약간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후반 공략 작전으로 이제 포인트로 가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당시 4라운드에 들어오다가 치탈라타 선수가 나이트 크로스 펀치를 맞았는데 사실 제 다리를 안 잡았으면 이제 다운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꾸역꾸역 자리를 잡고 그 라운드를 끝내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5라운드 뭐 6라운드 이제 제가 자신감을 찾고 리드했던 나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이변이 이제 나왔다고 보도가 됐고 해외에서도 치탈라타가 워낙 알려진 선수였기 때문에 그 경량급에서 이제 이별이 연출됐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막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80년 2월에 김태식 선수가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걸 보고 다음 날 복싱을 시작을 해서 8년 뒤에 8년 5개월 뒤네요. 그 기구는 달랐지만 어쨌든 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그 세계 정상에 서시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WBC, WBA 그 양대 기구를 석권했는데 이제 그 WBC를 태국 원정 가가지고 치탈라타 선수한테 이제 2대1 판정으로 지고 좀 아까운 경기였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진 경기는 경기였으니까 그 경기를 끝내고 잠시 이제 어떤 뭐 방황이랄까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 치탈라타 그 재경기 한 후에.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심 회장님께서 그러면은 기회가 이제 플라이급은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한 체급으로 올려서 그러면 카오사이 갤럭시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카오사이 경기는 사실상 제가 뭐 변명할 여지가 없이 제가 진 경기고 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체급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보니까 워낙 뭐 이 기량면이나 체력면이나 체격면이나 그리고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딸리다 보니까 주니어 반탄급은 조금 벽이 높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하자. 리급으로 해서 플라이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자. 또 심 회장님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후원을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제 체급을 내려가지고 다시 플라이급 WBA에 도전하게 됐죠. 사실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갤럭시와의 시합은 사실상 그때 90년 9월이었잖아요. 네네. 국내에 이제 승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중계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복싱 일반 팬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만 이제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그 경기가 전해지고 나서 복싱 팬들은 좀 분노했어요. 사실 1라운드에 그 갤럭시를 완전히 그 테크닉으로 요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태국에서도 다만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2라운드에
석연치 않게 파울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또 슬립 다운된 3라운드였나요? 슬립 다운된 게 이제 다운으로 카운트가 돼 버리니까 그때 화면으로는 이제 우리 김용광 챔프께서 표정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아 이건 뭐 레퍼리가 일단 경기를 그렇게 운영하면 승산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태국 가서 카오사이 갤럭시하고 이제 시합을 딱 1라운드 견점 제가 한번 이제 테스트를 제가 한번 이제 해봤죠.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뭐 어떤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카오사이 선수는 강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카오사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저를 굉장히 얕본 상황이었죠. 아, 1라운드, 2라운드 정도야 맞아주겠다. 그리고 뭐 계속 내가 파이터를 해서 너는 언제든지 코너에 몰아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3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많은 생각이 들었죠. 아, 그 압박감이 그렇죠. 느껴졌군요. 예. 그래서 1라운드에는 어느 정도 좀 탐색전인데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시합을 풀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그 선수 갤럭시 선수한테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2라운드, 3라운드 지날수록 이제 카오사이 선수는 어떤 자기의 본연의 기량도 나오고 자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후반이 갈수록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판 레프리도 보면은 분명히 저는 복서기 때문에 아웃복서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면은 약간 크런치로 돌면서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다 바로 그냥 파울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경고도 없이. 네, 경고도 없이. 아, 이 시합은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시합이다. KO 아니면은. 그 내가 KO로 카오사이를 보내기에 너무 큰 벽이었고,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은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6라운드에 사실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주저앉았죠. 주저앉았는데, 이제 이영래 코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영화 일어나 하더라고요. 못 일어납니다. 더 맞기 싫습니다. 내가 속으로. 어차피 끝까지 가도 승산이 없는 시합인데. 자, 그러면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사실 그 많은 복싱 팬분들이 명승부를 꼽고 있는데 첫 챔피언이 이제 돼서 첫 방어전은 에밀 마스시마 네. 일본에서 활동하던 네. 필리핀 네. 옥서를 네. 정말 완봉 한 라운드도 뺏기지 않고 완승을 거두고 이제 1차 방어를 하셨고 2차 방어전은 일본으로 원정을 갔어요. 89년 3월이었죠. 네네네. 그때 그 일본에서 아주 그 도끼를 품고 그 세계 타이틀 연패에 빠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레오파드 다마쿠마라는 사실 스타일이 김용광 챔프님과 좀 비슷한 선수인데 네네. 그 선수를 이제 도전자로 내세워서 아오모리로 이제 원정을 갑니다. 네네. 그 경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경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스포츠 교류가 한일전 하면은 국민적으로 열정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지면 안 된다는 그 각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뭐 다른 시합도 아니고 이제 국가적인 세계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무슨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시합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경기로 저도 생각되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복된 힘까지 다 쓴다 그러죠. 그 힘까지 다 썼는지 피소변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때 당시에 참 명경기로 뽑혔다니 참 감사하고 그때 당시 저도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경기입니다. 그 경기만 해도 진짜 그래서 저도 이기고 돌아온 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사실 적지에서 그 KO승으로 이기면은 이기는 일은 꽤 있어도 판정승을 적지에서 거두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경기가 아무리 그거에도 홈링의 도전자에게 점수를 줄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기술전에 이렇게 백미로 꼽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복싱 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경기는 아마 지금 다시 보셔도
요즘 현대 복싱의 기술보다도 더 세련된 그런 아마 대결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2차 방어까지 적지에서 잘 마치셨기 때문에 사실 그 3차 방어 치탈라다와의 재대결은 외려 국내에서는 태국에 가도 뭐 이기지 않을까. 치탈라다 1차전을 완승을 거뒀고 또 일본이라는 적지에 가서도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에 태국이 아무리 좀 어려운 곳이긴 해도 이길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저도 태국 갔을 때 저도 이 태국 국민들도 그렇고 제 자신도 물론 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은 시합 내용은 거의 이제 비슷했는데 제가 이거 핑계 아닌 핑계지만은 10라운드에 제가 이거 더킹을 이렇게 숙이는데 남자 보호캡 차지 않습니까? 프로 때 여기 저 양심 보호대. 그런데 이 어떻게 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양심 보호대가 딱 갈비뼈에 낑겨가지고 치탈라타 선수가 이걸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옆구리에 이게 팍 박혔어요. 진짜 내가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1라운드, 12라운드는 제가 손을 못 낸 이유가 여기 맞으면은 진짜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갈비뼈를. 그래서 이것만 커버만 하고 11라운드, 12라운드를 이제 소극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 만약에 이 옆구리 부상만 아니었으면 11라운드, 12라운드 제가 좀 더 밀어붙였으면 뭐 완사했던 시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펀치에 맞아서가 아니라 요 사이에 이제 그 양심보호대 차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갈비뼈에 낀 상태에서 이제 눌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팍 들어가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진짜 챔피언 뺏기고 나니까 챔피언 방어를 했으면은 저 갈비뼈 다쳤습니다. 그랬으면은 매니저분들이 병원에 가자 했을 텐데 뭐 챔피언 지금 뺏기고 나니까 병원 가자는 사람도 없고 호텔 방에서 진짜 뒤로 눕지도 못했어요. 이 침대에 기대가지고 하루 저녁을 꼬박 샌 거죠. 그럼 갈비뼈가 실금 같은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 하룻밤 그 날을 새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챔피언하고 왕관이 있을 때고 무명하고는 이렇게 사람 참 대우가 다르구나. 진짜 좋은 자리구나.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거기서 내 마음속에 굳게 묻게 됐죠. 갈비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드 치탈라다 2차전 경기는 우리 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아쉽다. 그런 판정이 아무리 적지지만 이긴 시합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논란의 경기 리뷰에서 저희가 그 경기도 한번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제 뺏기고 오셔서 좀 허탈한 상황에 그 이어루 챔피언과 이제 그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국내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해로 이제 WBA 이제 도전자 결정전이죠. 거기서 이긴 사람이 무조건 이제 WBA 도전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이해로 선수가 저를 이기고 도전을 했죠. 그래서 딱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그때 이해로 선수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8라운드인가 이제 제가 이렇게 슬립으로 맞지 않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거기에 저 심판이 다운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아깝게 이제 판정으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 뭐 링에 올라가면 참 핑계 없는 모든 없다고 다 핑계는 되지만 하여튼 뭐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내 본인이 열심히 안 해서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고 또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누구 탓할 것 없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무조건 이기면은 뭐 빈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남자다운 챔피언다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경기는 이어루 선수와 그 김영광 챔프께서 이제 하신 그 라이벌전은 그 당시에도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대전료도 꽤 됐었죠. 네, 그때 당시에 2,500씩 받았습니다. 아, 한 사람이요? 네네. 경량급에서 정말 많은 그 돈도 받고 사실 그 다운은 아마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사실 좀 슬립성 다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주심이 다운으로 인정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었고 그 이어루 챔프께서도 정말 사람 좋은 그 분이셨는데 네, 맞아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2010년 2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탈라다에게 첫 패 그리고 이어루 선수와의 라이벌전에서 2패를 당하면서 네. 이제 김영광 선수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던 차에 90년 9월에 이제 카우사이 갤럭시에게 또 이제 어쨌든 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복싱계에서는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이어루 선수가 도전자 결정전에서 이기고 이제 도전에서 헤수스 로하스에게 타이틀을 뺏고 또 그 타이틀을 레오파드 다마쿠마에게 넘겨주고 또 레오파드 다마쿠마는 그 타이틀을 엘비스 알바레스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타이틀이 이동되던 시기였는데 91년이었죠. 네네. 다시 그때 세계도전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참 저도 이제 운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프로모터 심해 회장님께서 일본 그때 시합을 다마코마하고 엘비스 알바레스 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한잔하러. 같이 가셨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 심 회장님만. 네, 안 갔는데 이제 이 매치를 다마코마 측에 너 엘비스 알바레스 이기면은 다시 용광이하고 하자 김용광이하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제 다마코마 측에서는 김용광이는 안 한다. 안 한다 했고 그러면 이제 엘비스 알바레스 쪽에 당신네들 챔피언 따면은 한국에 와서 김용광이하고 하자라고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합이 운 좋게 또 엘비스 알바레스 선수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엘비스 알바레스를 불러들여서 다시 타이틀을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열심히도 복싱은 진짜 이제 본인 자신들이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운도 따릅니다. 열심히 안 하면 절대 운은 따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기회를 기다리는 게 사람이 또 뭐 자기가 이제 순서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WBA 플라이급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영래 트레이너님은 이제 문성길 선배님 이제 맡고 있었고, 이제 저는 월드컵 세계 챔피언이신 김상현 관장님이 저를 이제 트레이너 지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하고 이제 호흡 맞춰가지고, 다시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뭐 다마쿠마도 보통 선수가 아닌데 그 선수를 일본에서 이길 정도라면 엘비스 알바레스도 실력이 대단히 있는 중남미 선수거든요. 네네. 펀치의 무게감도 상당히 있었고 네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을 때도 사실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은 그런데 하지만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진타 김영광의 모습이 이제 다시 나왔고 경기 내용도 다운을 한 차례씩 주고받는 아주 명승부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운 됐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저 진짜 운동 열심히 안 했으면은 내가 그렇게 맞고 떨어져 본 적은 복싱 제가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알바레스 선수가 왼손잡이인데 7라운드 한 30초 공 치기 전이었을 거예요. 저랑 반대 방향으로 제가 이제 스트레이트를 치고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단 0점 몇 초만 못 빠져도 상대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가지고 레프트 훅에 걸린 거예요. 뒤로 발라당 넘어졌는데 처음 이게 맞고 떨어져 보니까 일어나니까 이 링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충격이 있었군요. 네. 링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은 저는 그 챔피언이 못 됐을 거예요. KO를 졌을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맞게 되면은. 근데 그것도 운이라고 생각해요.
딱 제가 일어나서 카운터 열을 세니까 다행히도 이 공이 울려서 그 다음 한 라운드로 쉬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은 후반에 갈수록 더 힘이 납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후반 가면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이고 더 이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합은 훈련량이 이렇게 이제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복서 생활하시는 현역 복서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김용광 챔프께서 해주신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훈련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 맞습니다. 다운을 예. 견뎌내서 다시 회복해서 이길 수 있었던 네. 그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따낸 챔피언 벨트가 바로 이 WBA 챔피언 벨트입니다. WBC는 이제 그 첫 타이틀 그 챔피언 벨트고 지금도 모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35년 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낡긴 했습니다. 진풍명품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감회가 참 새롭네요. 그 당시에 새롭습니다. 쓰셨던, 예. 그 벨트였는데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그 같은 체급의 양대 기구를 이제 점령하는 그런 쾌거를 이제 이루시게 되고 첫 방어전으로 맞아들인 복서가 레오 가메즈예요. 네네네. 네, 사실 국내 팬들에게는 레오 가메즈라는 이름이 좀 만만하게 들리는데 맞죠. 사실 이 선수가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태국과 일본에서도 계속 KO승을 거두면서 결국은 4체급을 석권을 합니다. 2000년도 초반까지 활동을 해요. 2003, 4년까지 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 레오 가메즈를 일단 1차 방어로 맞아들였는데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이제 되게 편하게 시합하셨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제 가메드 선수는 저보다 리치나 뭐 이렇게 키 면에서 뭐 많이 이제 차이가 났고, 그러고 또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아웃복서다 보니까 인파이터로 들어오는 선수들의 어떤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안 맞는 편이니까 치고 빠지고 돌리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뭐 케어는 못 시켰지만 뭐 시합은 뭐 제가 뭐 이긴 시합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방어전이 그 형제 가문이었죠. 필리핀 네네, 그 네. 페날로사 형제 네. 가문에서 펀치가 좋았던 그 조나단 페날로사였는데 그때는 사실 위험한 도전자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명방어전이란 항상 이제 세계에서 그래도 1위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무시할 수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 필리핀 그 페날로스 선수가 파워도 있었고 형제 복서로서 필리핀에서 또 굉장히 뭐 영웅 대접을 받았던 선수인데 그때 당시 저는 또 왼손 잡이 스타일하고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명방어지 2차 방어지 왼손잡이 선수라 스트레이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이제 받아치기로 결정을 지었는데 왼손잡이 선수들은 오른손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게임도 하면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좀 영상으로 이제 통렬한 KO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김용광 챔피언의 그 하이라이트를 그 제작을 해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가 정말 그 황금기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고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프로복싱도 92년 그맘때까지는 참 괜찮았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합이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나면 꼭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킬레스 구스만 도전자는 네. 사실 그 경기에서 질이라고는 뭐 복싱 관계자들이나 팬들이 별로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지 뭐 좀 알고 싶네요. 네,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고 제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실 챔피언 도전할 때 그러고 이제 1, 2차 방어전 할 때는 진짜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막 아침에 15km 뛰고 근데 15km 요? 네, 진짜 막 진짜 죽으러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합을 이렇게 잘 풀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아킬레스 구스만은 제가 이제 상대 비디오 테이프를 교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뭐 그냥 이기겠더라고요. 왼손만 가지고 해도.
그렇지만 세계 랭커에 들어간 선수들은 어떤 선수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챔피언 하나 벨트를 보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방탕을 했던 거죠. 방심을 하고 운동도 게을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제 자신한테도 속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좀 이래 뭐 생활을 했고 좀 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녹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운동 훈련량이 좀 부족하고 결국은 이렇게 말려서 이제 지게 된 그런 경기가 됐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또 트레이너가 교체되지 않았나요? 김상현 챔피언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또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관장님 맞아요. 다시 이영래 선생님하고 트레이너분하고 같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경기를 두고. 네. 지금도 어쨌든 김상현 챔피언께서는 그 당시에 그 3차 방어전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상현 관장님 그분께서는 항상 저한테 미안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과가 미안하다. 내가 널 조금 더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분의 어떤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어떤 자제력 부족, 그다음에 노력을 안 했던 게 제 부족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대 기구를 각각 2차씩 방어를 이제 하셨고 그 경기를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94년도에 태국에서 세계 도전한다는 소식이 딱 신문에 났어요. 운동 그만두고 계셨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한 2년 정도 이제 은퇴를 했다가 노래방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충동도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2년 열심히 하고 다시 이제 역사상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4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4번째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하러 이제 태국을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34살이었습니다. 34살에 어떤 2년 공백 그럼 조금 이제 핸디캡이 있었죠. 그 프랜차이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한 서너 살 됐을 겁니다. 이제 시합을 딱 하게 됐는데 1라운드에 제가 운 좋게 이제 완전 스트레이트로 이제 다운을 뺐었어요. 멋진 다운. 네. 그래 심회장님도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또 하나 이거 챔피언 탄생하는 거. 이거 나중에 안 했었는데.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하는 말씀인데 그래 이제 1라운드에 거기서 좀 밀어붙였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니까 타임을 보니까 저는 못 보죠. 근데 이제 우리 트레이너 분들이 보나 30초 먼저 이제 공을 친 거예요. 30초를 일찍 네, 쳤어요? 30초를 일찍 다운 당하고 맞아. 그럼 30초라는 시간은 링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네? 주먹으로 따지면은 진짜 몇백 개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태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선수의 회복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12라운드까지 가서 이제 판정으로 이제 졌는데 사실 이제 점수 면에서는 제가 물론 졌습니다. 지금 후반에도 이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이제 세 번째 챔피언은 못 됐습니다. 그때야 뭐 이제 한 국내 프로복싱도 많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고 88 프로모션 역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조금 체육관 프로모션 자체가 좀 이제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여삼 선수는 다른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88이 무너지면서 끝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싱도
갑작스러운 뭐 하락세를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비슷한 시기네요, 네, 진짜. 네, 네. 88의 그 추락과 네. 한국 복싱의 그 쇠퇴가 좀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 파란만장한 그 우리 김용광 챔피언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김태식 선수가 이바라를 꺾고 챔피언이 된 다음 날 체육관에 입관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 복서 스토리를 써오셨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 그 후에 95년도에 재기전 한 차례 갖지 않으셨나요? 95년 논타이틀전으로 재기전 한번 하고 다시 은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한 것도 같아요. 네. 한 번 하고 그만둔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 별로 의미가 네, 없었죠. 의미 없는 시합이라 뭐 랭킹 정도 아니고 뭐 타이틀 매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경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그 프랜차이 선수하고 도전할 때 재기전을 한 번 했던 것 아니면 후인지 그 후에요? 네, 사연소 플로엔치트 도전할 때는 대단하십니다. 수만하게 예. 지고 바로 이제 도전을 하셨고 아유, 예. 그 후로 저도 모르는 걸 기억하고 계시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뭐 기록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아, 참, 그, 서울에 계셨으면 진작 좀 모셔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이렇게 매니아 분들도 좀 만나고 싶은 그 챔피언 중에 우선순위로 지금 꼽히셔서 같이 뵈면 좋았는데,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뵙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서울에 오시게 되면 네네. 한번 좀 찾아주십시오. 그럼요. 우리 뭐 이렇게 황 대표님께서 뭐 복싱 이런 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뭐 노력하시고 부산까지 내려와 주시고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데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김용광 챔피언께서 좀 하고 싶었던 선수 시절에 좀 이렇게 가장 좀 이렇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진짜 복싱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복싱이 70년대, 80년대에는 참 따라올 수 없는 인기 스포츠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어떤 선수들의 훌륭한 선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복싱 인기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물론 일선 관장님들이나 프로모터들께서 선수 길러주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같이 우리 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려면 어린 유소년 때부터 10대부터 꾸준히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해야 훌륭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게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도 이렇게 뭐 많이 노력하시는 관장님도 선수 배출에 뭐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조만간에 좀 뭐 저도 체육관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선수 한번 훌륭한 선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용광 챔피언께서 체육관 하시는 이곳 위치가 부산 해운대구청 옆입니다. 해운대구청 옆에 세계 챔피언 복싱 짐이에요. 혹시 이 근처에 그 거주하시거나 복싱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꼭 이쪽에 오셔서 우리 김용광 챔피언께 복싱을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김용광 챔피언과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